자, 38주 부동산을 분류합시다. 요 이제 38페이지부터는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토지의 용어하고 주택의 용어를 비교해서 이제 점검하셔야 되겠죠. 초점이 이제 토지의 용어인데 그 이 토지의 용어에서 한 문항 고정적으로 출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주택의 용어는 3년에 한 문제꼴로 나오는데요. 이 주택의 용어도 올해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나올 때가 됐으니까 둘 다 이제 비교를 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자, 토지의 용어 1, 2, 3, 4번 4개의 그지? 여러 개의 용어가 나와 있지. 부지, 택지, 그 다음에 대지, 또 대하는 것도 있죠. 뭐 이 대지나 대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에서는 그 지적법이 여러분이 배우는 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죠, 그지? 그게 이제 그냥 우리가 지적법 이렇게 통용하는데, 그 지적법상으로는 지목이 되기 때문에 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건축부에서는 땅지자를 붙여서 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 대지는 그냥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 개 용어 비교하면은 부지가 제일 큰 용어고, 그 부지 속에 택지가 포함되고 택지 속에 대지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지는 쉽게 표현해서 이제 토지는 대부분 건물을 건축할 수 있잖아, 그지? 건축이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부지, 도로부지, 또 맹지 뭐 이런 것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도로 위에, 그지? 하천 도로 위에 건축이 불가능한데,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있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는데요. 이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합친 개념이 부지예요. 그러니까 건축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부지, 철도부지, 도로부지 등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포괄하는 토지에 대한 가장 넓은 용어가 부지입니다. 가장 토지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가 부지가 되겠고요. 그 부지 중에서 이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을 택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택지. 그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 그 말이에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데, 택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이용 가능하고 주택, 상가, 공장은 건축할 수 있는 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택지 중에서 이제 공업지를 딱 제외하면 주거지하고 상업지 두 개만 남죠. 요것만 대 또는 대지라고 하는데요. 왜 이 대지는 왜 주거지 상업지만 대지가 되느냐? 대지는 반드시 이 건축이 가능한 택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건축이 가능해야 돼요. 지목이 대로 건축 가능한 토지, 그게 이제 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목이 대가 아니라면 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지목이 반드시 대여야 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거용과 상업용, 이 주택과 부속토지나 영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목은 대죠. 근데 공업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에요. 이 공업지는 지목이 공장용지거든요. 그래서 대가 될 수가 없고, 지목이 대가 아니니까 공장용이니까 대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대지도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지 중에서도 이 지목이 공장용인 공업지를 제외하고 지목이 대로만 건축할 수 있는 주거지, 상업지만 대지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적부에서는 그냥 대, 지목이 되니까 대라고 하고, 건축부에서는 대지라고 하니까요. 대나 대지는 그냥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상으로 쓰는 용어만 다른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법에서 쓰는 용어가 대로도 하고 대지로도 표현하니까 이게 논란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올 수는 없어요, 대지는. 근데 부지하고 택지는 종종 시험에 등장해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포괄하는 토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부지. 그 부지 중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이용 가능하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만을 택지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개 정도 용어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5번이 필지와 핵지가 토지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 필지하고 핵지죠. 그동안에 가장 시험에 많이 언급된 게 필지하고 핵지니까 당연히 요 두 개 용어가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필지는 법에서 쓰는 용어니까 법률적 개념이고, 이거는 등기법이라든가 지적법에서, 등기법, 지적법에서 쓰는 용어야,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등기법상으로 토지를 등기할 때, 또 지적법상으로 토지를 등록할 때 쓰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가 필지입니다. 등기 등록이 아닌데 이 지적법에서는 필지를
하나의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 그러니까 한 개의 지번이 붙는 토지. 하나의 번지로 형성된 한 테두리를 일필지라고 하는 거죠. 지번이 한 개가 붙었으면 필지가 하나고, 필지가 한 개면 물건도 한 개예요. 근데 지번이 만약에 세 개가 붙었지? 그럼 필지가 세 필지고, 필지가 세 개가 되면서 물건도 세 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가 소유권의 구분 기준이 되는 거야. 소유권의 구분 기준으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그래서 필지 그러면 그냥 입에서 딱 떠올라야 돼. 이렇게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기 등록의 단위. 여기까지가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필지는 면적이나 가격을 구분하는 단위가 아니고 뭐 등기나 등록의 단위다. 등기 등록 단위. 우리나라는 가격의 단위가 뭐죠? 원이지 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고. 그러니까 가격이나 면적의 단위는 원이나 제곱미터니까 또 필지나 획지가 뭐 가격의 단위 뭐 면적의 단위가 되니 그런 소리 하면 말이 안 되죠. 등기 등록의 단위라고 해요. 등기 등록의 단위. 등기나 등록을 할 때서는 한 개의 지번을 갖는 토지를 필지라고 하는 거고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인데 법률적 개념이 아니고 이게 경제적 개념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법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 부동산 학에서요.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중개활동, 감정평가 같은 활동을 할 때는 가격이나 면적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야 그게 얼마짜리 정도가 되느냐 또는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 이런 면적이나 가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는 용어가 획지예요. 그리고 획지는 이제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를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를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획지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뭐가 똑같은?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 일단의 토지. 일단 한 덩어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일단의 토지라는 게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를 일획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로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쓰는 용어가 획지입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필지하고 획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획지가 중요한 거지. 우리 부동산 학에서 중시되는 개념은 획지입니다. 그리고 필지 저거는 이 배 나온 사람 있잖아, 그지? 뭐 이빨 빠져갖고 말도 헛새고만 하면서요, 그지? 갑시기가 얼씨기에 막 이러면서 있잖아. 이거라고 뭐 그죠? 원장 이 새끼는 뭐 마이크나 뭐 찍찍거리게 해놓고 이런 것도 수리도 안 해주고 하면서 지만 잡으면 마이크가 찍찍거려요. 딴 사람은 잡으면 찍찍 안 그러는데 이제 그렇잖아, 그지? 내가 그 밖에서 다 들려요. 내가 안 들리는 줄 알아도 그죠? 요 사는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아도 그죠? 지 혼자면 뭐 욕하고 막 참 지부더라고. 지 방울만 한 게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지? 그 했죠. 지 방울만 했죠. 계속 치는.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는 배가 남산만 했거든요. 진짜 배는 근데 한 12kg가 빠졌어요. 이 담석인가 생겨가지고 그죠? 그 시수라고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작년에 좀 고생을 해가지고 조금 배는 들어가도 그래도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도 지금 곧 해산달이 넘었을 걸 아마 산달이. 그 이제 공시법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당연히 이 필지라는 용어가 훨씬 중요하죠. 그죠? 등기 등록. 이 법에서 등기법이나 지적법에서 등기 등록할 때 쓰는 용어가 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적으로는 필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지는 법에서는 법적인 개념에 가깝죠. 그죠? 그리고 경제적 개념에 가까운 거는 획지라는 뜻이죠. 그죠? 가격으로 구분하는 거야. 획지는 경제적 개념에 가까운 토지고 법률적 개념에 가까운 토지가 필지인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 이 부동산 학에서 훨씬 중요한 용어는 필지입니다. 획지입니다. 나도 지금 왔다 갔다 하네. 또 이상한 사람 한손 또 얘기했더만 필지하고 획지는 필지하고 획지는 크기가 두 개가 똑같을 수도 있고 또 필지가 획지보다 큰 경우도 있고 필지가 획지보다 크지만 또 획지가 필지보다 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번, 이 번지, 지번이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비해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이기 때문에요. 두 개가 크기가 같을 수도 또 필지가 큰 경우도 획지가 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요게 1번지라 1번지. 그 필지가 한 개라는 뜻이죠. 지번이 하나니까 그지? 근데 전체가 가격수도 제곱미터당 10만 원으로 똑같이 통일돼 있어. 그러면 가격이 똑같으니까 획지도 하나다 이 말이죠. 그지?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지하고 획지가 크기가 같다는 뜻이죠. 한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필지가 획지보다 큰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전체가 이제 1번지라 집어는 한 개라. 근데 가격이 도로의 접한부는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인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도로에서 멀을수록 가치가 떨어지니까 중간 부분은 한 8만 원 수준이고 끝자락은 한 6만 원 수준이라. 그럼 지금 가격은 세 개지로 나눴죠. 자, 집어는 한 개다. 그럼 필지가 몇 개? 하나야. 필지는 한 개인데 가격은 세 개로 나눴으니까 획지는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세 개잖아, 그지?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어. 필지하고 획지 중에 뭐가 커요? 필지가 크지, 당연히. 여러 개의 획지가 모여서 한 개의 필지를 형성하니까 이때는 지금 필지가 획지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필지보다 또 획지가 큰 경우도 있어요. 요게 1번지고 가운데는 2번지고 뒷부분은 3번지예요. 지번이 3개가 붙었지. 그럼 필지가 3필지다. 그죠? 필지가 여러 개인데 1번지, 2번지, 3번지가 전체가 다 가격 수준은 제곱미터당 10만 원으로 똑같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럼 이게 전체가 가격은 하나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획지는 한 개다 이 말이죠. 그지?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필지가 여러 개가 모여서 획지가 한 개가 됐으니까 이거는 지금 획지의 크기가 더 큰 경우죠. 그러니까 필지하고 획지는 크기가 같을 수도 필지가 큰 경우도 있고 획지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필지를 구분한 기준은 가격이고 지번이고 획지를 구분한 기준은 가격이다 보니까요. 이 크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시험은 이제 자,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 그래야지. 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으나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될 수는 없다. 이것도 있잖아 지금. 그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그래야 되고요.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필지가 한 개면 물건이 하나라는 뜻이죠. 소유권을 구분한 기준이 필지니까. 그지? 이거는 한 개의 물건입니다. 근데 가격도 전체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으로 통일됐으니까 이 전체의 면적에 10만 원을 곱해버리면 한 번에 그냥 평가 가능한 거죠. 물건이 한 개인데 한 번에 평가하는 거. 한 개 물건을 한 번 평가하는 게 개별 평가지. 그래서 1필지가 1획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개별 평가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필지가 하나면 물건이 몇 개? 한 개라 물건이. 물건은 한 개인데 가치를 달리하고 있죠. 물건이 하나지만 가격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전반부는 10만 원의 면적을 곱하고 중간 부분은 8만 원의 면적을 곱하고 끝자락은 6만 원의 면적을 곱해서 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해. 무슨 평가라 이게? 구분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번이 3개가 붙었으니까 필지가 3필지라 그래? 필지가 3개라는 말은 물건도 3개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1번지 따로, 2번지 따로, 3번지 따로 3번 평가해야 돼요. 원칙은 1, 2, 3번지를 3개의 물건을 3번 평가한다. 개별 평가죠. 한 개 물건 각각 한 번씩 평가하는 게 개별 평가니까 원칙은 개별 평가가 원칙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물건은 3개지만 전체가 가격이 10만 원으로 통일됐으니까 3개의 물건이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뜻이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 이때는 1, 2, 3번지 전체의 면적에 10만 원을 곱해버리면 한 번에 평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두 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거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싸잡아서 한 번에 평가해. 그게 일괄 평가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자, 여러분이 꼭 구분해야 됩니다.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구분 평가합니다.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다. 일괄 평가합니다. 자, 요 반드시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6번째, 역시 또 중요한 용어, 후보지와 이행지. 뭐 최근에 토지 용어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 후보지나 이행지는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필지, 획지에 못지않게 그냥 후보지, 이행지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지나 이행지는 둘 다 용도가 지금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 상태라 용도가 한참 지금 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뜻하는데요. 어떻게 용도가 변경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지. 자,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바뀌어야 돼. 상호 간에 지역 상호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 중이다. 그럼 후보지가 되고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다. 그러면 이행지가 되는데요. 이게 지역 상호간이냐 지역 내에서냐 요 단어를 가지고 후보지나 이행지를 구분하는 거야. 요 단어가 서로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용도 지역이 크게는 세 개의 지역으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눈다, 그지? 그 요 세 개의 지역을 이제 다시 세분을 한단 말이야. 소분류하면은 8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좀 전에 택지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택지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겠죠. 또 농지는 농업활동을 하는 농지는 대부분 논밭 과수를 의미합니다. 그지? 밭으로 이용되는 전, 논으로 이용되는 답, 그리고 가실수를 재배하는 과수원. 그래서 농지 그러면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죠. 또 임지는 산림인데요. 이 산림도 신탄님과 용계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탄님 지역, 용계림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후보지나 이행지가 모두 용도가 지금 바뀌는 상태라. 근데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뀐다 그러지. 지역 상호간. 그 말이 이제 용도 지역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세 개의 지역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지역 간에 택지가 농지로, 택지가 임지로, 또 농지가 택지로, 농지가 임지로, 임지가 농지로, 임지가 택지로 이렇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이렇게 바뀌게 돼. 세 개의 지역 상호간에.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지역 간에 상하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 그래야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 그래도 지역 내에서. 그러면 이게 지역 내에서 이 말이지. 택지 지역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잖아요. 그럼 택지 지역인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상업지가 공업지로, 공업지가 상업지로, 공업지가 주거지로. 또 농지 지역이 전답 가수원이 있는데 이 농지 지역인 전답 가수원 내에서 전이 답으로, 전이 가로, 답이 가로, 가가 답으로, 가가 전으로. 또 임지 지역 내에서 신타님이 용계림, 용계림이 신타님 이렇게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면 요거 세 가지 내에서 또 요 세 가지 내에서 요 두 가지 내에서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용도가 바뀐다. 그래야 이행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 지역 상환의 상하로 용도가 바뀌어. 그러면 후보지.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좌우로 용도가 바뀌어. 그러면 이행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알겠죠? 자, 요게 택지 지역이에요. 택지 지역인데, 아니, 택지가 농지로 바뀌는 좀 어렵고, 농지 지역인데 택지로 바뀐다 치자. 이게 농지 지역인데, 뭐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을 그쪽에서 택지 지역으로 용도를 지금 바꾸는 중이라.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농지로 분류해야 돼, 택지로 분류해야 돼? 애매하잖아, 그죠?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이면 농지로 부르기도 어렵고 택지로 부르기도 어려워. 요때 이제 뭐란다?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뀌고 있다. 상하로 바뀌죠? 그럼 이건 뭐? 당연히 후보지가 되겠죠, 그지? 상하로 용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농지 지역이 택지로 변경 중에 있으면 후보지가 되는데요.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변경된 토지, 변경된 이 말은 용도가 다 바뀌었다는 뜻이죠. 변경이 다 완료가 된 거야. 그럼 변경이 다 끝나버리면 택지 지역으로 이미 다 바뀌었지. 그럼 택지가 됐잖아, 그죠? 그때는 이제 당연히 택지가 됐으니까 택지 지역이라 해야지. 후보지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만 붙이는 거다 이 말이야. 변경 중에만 있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자, 택지 지역이 농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상태면 후보지. 주거 지역이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는 중이면 뭐라? 이행지지. 과수원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상태다. 그건 뭐예요? 후보지죠. 과수원 지역이 공업지로 바뀌면 이건 상하로 바뀌는 거죠. 당연히 후보지라. 신타님을 개간해가지고 전으로 바꾸고 있다. 후보지죠. 이거 상하로 바뀌죠. 답을 개간해가지고 상가를 건축하고 있어. 답지 지역이 상업지로 바뀐다. 그건 뭐야? 후보지입니다. 이런 건 다 상하로 바뀌니까 후보지죠. 그죠? 근데 답지 지역이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후보지라는 용어를 써야 되죠.
그래서 답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는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그래야 되지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44쪽에 거기 상단에 박스 있죠. 박스에 7번 지문을 봐라. 7번 전이 그지? 전지가 잘 안 보이나? 전이 주거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뭐라? 전이 주거지로 바뀌어서 봐봐 여기 전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단 말이야. 전환되고 있다. 그럼 상하로 바뀌는 중이지. 그럼 이거는 뭐야? 후보지다 이 말이야. 후보지. 그 전은 농지에 들어가는데 주거지역은 택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이 주거지로 바뀐다는 말은 농지 지역이 택지지로 전환 중에 있다는 뜻이다. 그 이거는 상하로 바뀌고 후보지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밑에 8번 보면은 전이 답으로 전환된 토지는 답 이행지다 그랬죠. 봐봐. 전이 답으로 전환되고 있어. 전이 답으로 바뀌는 중이라. 밭이 논으로 바뀌는 중이라. 그럼 이거는 이행지를 해야죠. 근데 전이 답으로 전환된 이 말은 답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답이 이행지다 하면 안 되지. 답지이다 그래야 돼. 답지이다. 이행지가 빨리 고쳐. 답지이다 그래야지. 이행지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전환 중인 이 말은 지금 용도가 한참 바뀌는 상태라는 거죠. 그때는 진행 중이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야. 근데 전환된, 변경된 이 말은 용도가 다 다른 걸로 다 바뀌었지. 그때는 바뀐 용도를 불러준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행지나 후보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 그냥 답이다 그래야 돼. 답지 지역이다 그래야 됩니다. 알았어? 그 다음에 자, 이 후보지나 이행지가 이제 용도가 변경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변경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이제 당연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후보지는 말이야. 후보지는 용도 변경이 끝나면은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반드시 지목이 변경된다. 근데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목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변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기 역시 조금 전에 봤던 박스 있지? 그 박스에 11번 체크해야. 11번. 박스에 11번.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만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자, 이제 지목 한 번씩 배웠죠? 저번 주에도 뭐 공시법 하고 뭐 하더만, 그지? 지목도 배웠지. 지목하는 거 내가 들어봤어요. 밖에서 들으니까 막 하던데, 그지? 주거지하고 상업지의 지목이 뭐였지? 지금 좀 전에 주거지하고 요 상업지. 주거지와 상업지 지목이 대라 그랬잖아. 대, 그지? 주택과 부속토지, 이용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공장과 부속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그러니까 공장용지는 이제 차문자를 써야 되잖아. 그지? 그 지목 28가지 중에 24개는 두 문자를 써. 첫머리 글자를. 근데 4가지는 차문자를 써서 두 번째 글자를 원장도 천차만별. 차장천은 뭐 차장천은 외웠어. 뭐라고 어떻게 외웠어? 장차천은 장차천이 뭐 그냥 차장천은 가면 되지. 차장천은, 그지? 또 여러분들이 참 대구 영진고시에 나온 거는 참 좋은 원장을 만난 거예요. 다른 학원 한번 가봐요. 진짜 원장도 진짜 천차만별이야. 아니? 그래서 나는 원장도 천차만별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지? 근데 이제 공장용지는 공으로 적으면 안 되잖아. 그지? 공원을 공으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공용지는 장으로 써야 되죠. 그죠? 요거는 장이고, 전지의 지목은 전이죠. 답지의 지목은 답이죠. 가순지의 지목은 과죠. 이 자체가 지목이고, 그죠? 신타님하고 용재님은 이건 뭐지? 원래 신타님하고 용재님은 살림이죠. 살림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 이렇게 살림, 원야. 자갈 땅이나 모래 땅의 지목은 뭐죠? 무슨 잡청지 같은 소리 하고는 더 잡종 같은 소리 하고는 임야라, 임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임야라는 게 살림 있잖아, 그죠? 살림. 그다음에 원야, 황무지, 자갈 땅, 모래 땅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갈 땅이나 모래 땅이 임야입니다. 잡종지는 이제 뭐 갈대밭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갈대밭 그런 게 이제 잡종지고, 지금 공인중개사 학원 요 학원의 지목이 뭘까요? 요 밑에 있는 토지는 돼지 당연히 영업용 건물이잖아. 영업용 건축물.
그 영업용 건물과 주택가 보수세 지목은 되란 말이야, 그지? 그 중개사 학원 밑에 있는 지목은 됩니다. 되고 우리 아파트에 있는 지목이 뭐죠? 되죠, 당연히 아파트 지목이.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의 지목은 그게 잡종지라 자동차 운전학원.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의 지목은 잡종지예요. 상여집이 뭔지 알아요? 상여집. 시골에 가면은 초상이 나잖아, 그지? 사람이 돌아가시면 아직도 전통적인 상례를 치르는 동네가 있어, 시골 가면은. 그러니까 왜 사람 그 시신 이제 그 간에다 넣죠. 그리고 간을 또 치장을 하잖아, 그 상례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어르신 한 8명이 이제 상례를 매죠. 매고 맨 앞에 사람이 낑가를 치면서, 그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 뒤에 상대들이 두검 이렇게 메고 지팡이 짚고 따라가면서 아이고 봤지? 꼬상녀 외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통 상례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 전통 상례를 치르고 남는 기구가 있단 말이야. 뭐 이 두근이라든가 괭가리라든가 막 이런 기구가 있죠. 그 기구를 모아둔 집을 상녀집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상녀집의 지목이 잡종지예요. 그러니까 잡종지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 예비군 훈련장, 자동차 운전학원, 상녀집, 공통점이 뭘까요? 오만 잡놈이 다 모여든다. 그래서 잡종이라는 거예요. 오만 잡놈이 다 모여들었어. 알았어요? 그럼 외우라니까 진짜. 지목이 얼마나 어려워요. 오만 잡놈이 다 모여들죠. 그래서 잡종이.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지? 흘러가는데 물을 이렇게 우리가 물길을 이렇게 흘러가게 인공적으로 수로를 팠어. 인공적으로 수로를 팠는데, 그지? 조그만하게 또랑을 내가지고 물길을 이렇게 끌어와. 그럼 뭐가 되죠? 국어란 말이에요, 국어. 근데 크게 물길을 내가지고 물길을 이렇게 끌어와요. 그럼 뭐가 되죠? 제방이라는 거다, 제방. 알았어요? 물길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물길을 수로를 내가지고 물길을 끌어오는데 크게 끌어오면은 제방이 되고 조그맣게 또랑으로 이렇게 물길을 내가 끌어오잖아요? 그럼 국어라. 근데 물이 인공적으로 수로가 나가지고 물이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수로를 낸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물길이 나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죠? 그건 하천이라, 지목이. 알았어요? 어렵다니까, 지목이. 그죠? 15의 기출문제 풀어줄까요? 지목에서 나온 거. 메추리가 알을 낳는 토지의 지목은 무엇인가? 15의 기출문제라. 내가 맞는 게 진짜 15회 때 기출문제예요. 15의 시험은 다 떨어뜨리기 위해 낸 거잖아요. 그죠? 책에 있는 게 나온 적이 없어요. 24만 명 중에 이의 신청을 20개를 받아 들어가지고 정답 없음을 갖다가 10개 처리하고 해가지고 어거지로 합격자를 만든 게 1250명이 합격시켰다니까. 24명 중에 다 떨어졌죠. 가채점이하고 한 명도 합격자가 없었어요. 그런 시험이었어, 15회가. 그러니까 배운 거 나온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문제를 그때 또 40분에 풀었거든. 지금은 50분이지만 시험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시험도 다 못 풀고 뭐 거의 반 정도 풀 때 시간 다 갚고 뭐 이래가지고 합격자가 없었죠. 그때 나온 문제라. 메추리가 알을 낳는 토지의 지목. 뭡니까? 잡종이 그런 거 아니래도 잡종이는 잡놈들이 모여야 잡종이들 해도 갈 때마다 잡놈들 다 모여들잖아. 그게 이제 가을에 갈 때마다 가죠, 그죠? 전국에 다 그 갈 때마다 보러 얼마나 오만 잡놈들 다 모입니까? 상여치, 예비군 훈련자, 자동차 운전하 이런 게 잡종들 해도 그러네. 메추리가 알을 낳을 때 풀이 없으면 알을 놓나? 풀이 있어야 알을 낳지. 목장용지야, 답이. 목장용지.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 그 지목을 이렇게 내면 괴롭다, 그죠? 그 한 문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보통 지목은 지적부에서 한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지적부에서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개론에 나와요. 개론에 이제 나올 때는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답이라. 지금 우리 개론 시간에 배운 거는 지목이 아니잖아요. 토지의 용어지, 그죠? 이건 부동산 학에서 쓰는 토지의 용어고, 공간정보의 구점이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28가지는 토지 이용 상태에 따라서 토지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게 지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배우는 토지의 용어하고 지목이 다른 겁니다. 그죠? 절터, 지목이 뭐죠? 사찰용지? 사찰용지라는 지목이 어딨노? 종교용지지. 축구장 지목이 뭔데요? 체육용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트 훈련장의 지목은 뭔데요?
요트 훈련장. 물이 흘러가야 요트 연습을 하죠. 뭐라 했지? 성재씨. 하천입니다. 그렇지. 까다로비야. 오케이. 한 건 했어요. 하천이라 하천. 어렵다니까. 그 지목 구분하는 게. 조금만 깊이 있게 시험을 내면 못 맞춥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자, 연, 미나리, 왕골이 자생하는 토지의 지목은 뭐? 연, 미나리, 왕골. 미나리는 물이 있어야 그죠? 근데 미나리가 자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용 목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어. 근데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럼 답이라. 미나리를 식용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 아니면 답인데 물이 있어야 그지? 물을 상시로 이용하면 다. 상시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이죠. 물이 있어야 그러니까 연, 미나리, 왕골을 식용 목적으로 재배한다 그러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재배를 안 하고 저절로 커 그냥. 연, 미나리, 왕골이 자생한다니까? 물이 있어야 크잖아요. 유지라 유지. 물이 고여 있어야 크니까. 알았어요? 얼마나 어렵나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 내가 해줄까 공식봐. 자, 근데 봐봐요. 후보지는 봐라. 지금 이제 그 첫째 줄의 지목이 대나창이고 둘째 줄이 전닭 가손이죠. 셋째 줄이 임야죠. 그 후보지는 상하로 용도가 바뀌는 거지.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이 같은 지목이 한 개도 없죠. 그럼 임야가 가손이 되든 가손이 대로 바뀌든 답이 장으로 바뀌든 무조건 지목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행지는 좌우로 용도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럼 농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면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겠죠. 같은 지목이 없으니까. 근데 신타님이 용예로 바뀌면 임야가 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또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대가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행지는. 자,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을 변경시킵니다. 근데 이행지는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거기까지 후보지와 이행지까지는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일곱 번째 대지와 맹지. 아까 자 1, 2, 3번 저기에서 대지하는 게 나왔죠. 근데 지금도 대지라는 게 나왔는데 한자가 다르잖아요. 한글은 똑같아도 그죠? 그러니까 그 3번에 있는 대지는 흑도 받침이 붙었는데 지금 대지는 오디자 받침이 붙었죠. 그지? 받침이. 이게 자루대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쌀 자루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쌀을 담아놓은 자루는 아주 큰데 위에 쌀을 담아둔 자루 위에 입구를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봉해놨죠. 그리고 그걸 이제 풀어서 쌀 따르고 또 입구 묶고 이러거든. 그럼 입구가 아주 좁다는 뜻이다. 입구가 아주 좁으면서 좁은 입구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 밑에 쌀 자루처럼 생긴 아주 넓은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구가 아주 좁으면서 모양이 자루처럼 생기기 때문에 자루대자를 써서 대지라고 하는데 입구가 좁은 자루 모양의 토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입구가 아주 협소한 자루 모양의 토지. 그 맹지는 이제 완전히 나무 토지에 둘러싸여가지고 전혀 도로하고 맞닿은 부분이 없는 거다, 그지? 길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토지를 이제 합필을 해야 건축이 가능했죠, 맹지는, 그지? 근데 대지는 좁지만 아까 통로가 있었죠. 좁은 입구가 있다니까. 좁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넓은 자루처럼 생긴 땅이 나와요. 그게 이제 되니까 이거는 통로를 확보하고 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지하고 맹지는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가지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입구가 아주 좁은 자루 모양의 토지를 대지, 완전히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염 토지를 맹지. 뭐 이건 어려운 게 없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나지하고 건부지. 뭐 거기에 나지하고 건부지 자체를 구분하는 건 어려운 게 없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건물이 없는 나지를 다시 저지하고 갱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갱지 저지까지도 우리는 구분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토지 보상평가 지침에서 나지의 개념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토지 보상평가 지침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나지는 일본의 갱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지는 갱지와 같다. 나지 이꼬로 갱지 이렇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상에 건물이 없어. 지금 요 부분은 지상에 건물이 없죠. 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나지죠. 그죠? 붓을 나자를 써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라. 근데 지상에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이 있는 요 건물의 바닥 토지가 건부지. 건부지는 이제 건축물의 부지 이걸 줄임말해 말이야. 건축물의 부지. 건물의 바닥 토지. 부지가 부지가 이제 건축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포괄하는 거죠. 모든 토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용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천의 바닥 토지, 도로의 바닥 토지, 뭐 이런 바닥 토지까지를 다 합쳐서 일컫는 말이니까 그냥 우리가 부지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바닥 토지라고도 합니다. 부지를 그냥 바닥 토지, 건물 없는 땅의 바닥 토지, 건물이 있는 또 바닥 토지, 뭐 그걸 다 포괄한 용어라. 그래서 그냥 바닥 토지라고도 하거든요. 건축물의 바닥 토지, 건축물의 부지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부지, 건물이 없는 토지가 뭐 나지. 근데 요 이제 나지가 건물이 없는 토지인데 그냥 건물이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응? 그 종전에는 이제 일본식 구분 기준에 따라서 나지도 다시 저지하고 경지로 나누는데 지금은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 토지 보상평가 시점을 보면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그랬으니까 건물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은 다 받아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란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다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공법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죠? 국토계획법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죠. 그럼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행위 제한. 용도 지역 내에 행위 제한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지? 그 행위 제한이 언제부터 따라와요? 용도 지역이 결정 고시되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대? 그렇지. 지행도문이 고시된대. 그지? 언제까지 지행도문을 작성해야 돼? 적시. 지체 없이. 그러니까 지역이 이 지역이 주거지역하고 결정 고시되죠. 그럼 그 즉시 바로 지행도문을 작성 고시해야 되고 지행도문이 작성 고시된데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야. 에? 그죠? 효력이 발생되는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 이제 내 토지가 공업지역하고 지정됐죠. 그럼 공업지역으로 공장지역 하면서 이용해라 이 말이야. 백화점 건축하지 말고 그게 이제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이잖아. 그지? 그럼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니까 행위 제한도 모든 토지에 다 가해지겠죠.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토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행위 제한이 따라오니까 공부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나지도 당연히 이게 뭐 주거지역이든 뭐 공업지역이든 지정이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행위 제한이 따라오니까 공부상 제한은 당연히 받죠. 근데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뭐야? 민법 아닙니까? 민법. 민법에서 봐봐라. 지금 나지의 개념은 그죠?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랬잖아. 그지?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 그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를 뭐라 그러죠? 용익물건만 사용 수익을 제한합니까? 담보물건도 사용 수익을 제한 안 합니까? 그죠? 그럼 용익물건하고 담보물건을 합쳐서 제한물건이야. 그러니까 제한물건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그 제한물건은 이제 지상권 등,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건도 있고요. 지주권, 전화권, 유주권 같은 담보물건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전혀 설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운 제한물건이 전혀 설정되지 않으니까 얼구가 없다는 뜻이라.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얼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거고, 그죠? 각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얼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 이제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게 얼굴에 다 기재가 되죠. 근데 그게 전혀 없어. 얼굴 자체가 없어.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매우 높은 거지. 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죠? 그 저당권 설정된 걸 말소를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채무를 변제를 안 하면 경매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소유권 상실 으로도 있잖아요. 그럴 염려 자체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권리관계 아주 깨끗하니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또 지금 지상에 건물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주택을 지어도 되고 상가를 건축해도 되고 공장도 건축해도 되고 얼마나 가치가 풍부하게 이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 근데 건부지는 이 건물이 딱 들어서 있잖아. 그지? 그럼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다른 용도로 이용을 못하지. 주택이 들어서 있어. 이거는 주거지로만 이용될 수 있잖아요. 상가가 들어있으면 상업지로만 이용될 수 있고 한 가지 용도로 이용을 못합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거해야 되지. 건물.
그럼 철거비 수반되니까 또 비용이 또 다른 들어가야 되고, 그죠? 또 건물 및 주택 철거하고 상업지로 바꾼다고 바로 상가 건축 못해요. 또 형질 변경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 그러니까 번거롭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건부지를 평가할 때는 아무리 건부지 가격이 높아도 나지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지 평가액을 상한선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아무리 건부지 가격이 높아도 나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나지가 건부지보다 월등히 가격이 높고 건부지는 나지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게 원칙이야. 왜 그러냐? 건부지는 이게 그지? 나지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게 이 건물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건부지는 건물이 있음으로써 부지 가치가 감가가 생기서 감가가 건부 감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도 나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나지 평가액을 상한선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건부 감가 때문에.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나지보다는 건부지가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건부 정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이 있음으로써 부지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개발 제한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건폐율을 축소해 가지고 규제를 아주 건물을 못 짓게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건부지가 나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요. 왜? 건부 정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자, 여기가 지금 있잖아, 그지? 이 전체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개발 제한구로 지정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이 제한됐으니까 개발이 금지돼 있죠. 개발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건물을 절대 신축할 수가 없어. 신축을 새로 대지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는 걸 신축이라 하잖아, 그지? 개발 자체가 안 돼서 신축은 못하지. 그럼 신축을 못하면 이 건물을 못 짓는 나지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건물을 못 지니까. 근데 이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건물이 버티고 있죠, 그죠? 기존 건물이 있다면 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대수선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정개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3층짜리를 5층으로 더 높게 정축도 가능하다 말이에요. 정축이란 뭐 건물의 높이,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높이, 층수 중에 한 개를 증가시키는 걸 정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제? 그럼 정축이 가능하니까 전혀 건물을 못 짓는 나지보다는 뭐 5층을 7층짜리로 더 정축이 가능한 건부지가 오히려 가치가 높은 거야. 그래서 개발제한구에서는 이 건물이 있음으로써 부지 가치가 오히려 증가한다 이 말이다. 이걸 이제 건부 정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개발제한구는 건부 정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지보다는 건부지가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다만 원칙은 이 건부지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이용을 못해서 건부 감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나지 평가액을 상한선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 그래서 아무리 건부지 가격이 높아도 원칙은 나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격이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이 건부지 평가 원칙을 계속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꼭 해놓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9번째가 그 다음에 뭐나 법지 빈지 나오는가? 모르겠다. 뭐 알아서 찾아봐라 그냥. 법지하고 빈지. 요것도 이제 자주 시험에 최근 3년 동안 계속 내고 있네요. 서로 이제 두 개가 대립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자주 언급이 되는데,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줄여 말하거든. 법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제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활용 실익이 전혀 없는 윗집하고 아랫집 사이에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경사 부분의 토지를 법지, 빈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다.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해변 토지인데요. 주로 바다하고 육지 사이에 있는 백사장을 빈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토지가 이렇게 경사가 있거든. 전부 그제?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이게. 자, 갑하고 을 사이에는 갑이 윗집이고 을이 아랫집이 되죠. 또 을하고 병 사이에는 을이 윗집이고 병이 아랫집이에요. 그죠? 윗집, 아랫집 사이사이에 이 언덕배에 주택 짓고 남아있는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지인데요. 이게 이제 경사가 있으니까 그냥 두면은 줄줄 흘러내리고 막 아랫집을 덮쳐버려가지고 무너져 내리니까 땅이 안 무너지게
축대나 담장을 쌓아놓고 있거든. 이 축대나 담장 밑에 있는 이런 토지가 법지라. 근데 이거는 축대를 없애도 그죠?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무너져 버리니까 농자 활동도 불가능하고 건물도 지을 수가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언덕백에 있는 남에 있는 짜투리 땅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는 전혀 없고 활용 시적은 없는데 소유권은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은.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은 인정해 주는데 요 부분은 그죠? 윗집이 갑이고 을이 아랫집이니까 윗집에서 축대를 설치해야 돼요. 윗집에서 아랫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축대는 갑이 설치를 해야 되죠. 또 여기서 요 부분은 을이 윗집이니까 을이 축대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축대 설치 의무가 윗집에게 있다 이 말이야. 아니? 윗집에게 축대 설치 의무가 있으니까 윗집 소유로 아랫집이 아니고 윗집 소유로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요 부분은 갑에게, 요 부분은 을에게요.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해 줘. 윗집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만 전혀 쓸모가 없는 경사 부분의 토지가 법지고, 빈지는 공유수면 매리법에서는 빈지를 바닷가 이렇게 배놓거든. 바닷가. 여기는 이제 바다 옆에 육지라 육지. 여기까지는 이제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 가지고요. 개인들이 다 사유하고 있어요. 소유권이 다 있습니다. 육지 옆에 바다가 있죠. 자, 바닷물이 꽉 찼어. 여기까지 찼어. 요게 만조수위선. 차 있다가 바닷물이 좀 빠져나가.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간조수위선이에요.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다가 쭉 빠져나가면 요게 요 사이에 이제 갯벌이 형성됩니다. 갯벌이 조성되는데 요 갯벌은 간석지라고 합니다. 간석지라는 용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빈지가 아니고 간석지라 해요. 갯벌은. 그 빈지는 뭐냐면 자, 이 간조가 아니고 만조수위선입니다. 요 만조수위선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요 사이에 토지가 있어요. 뭐라 그랬다 아니가? 간조가 아니고 뭐 만조수위선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이에 있는 토지. 요게 이제 빈지라, 빈지. 그러니까 간조수위선에서 그러면 간석지도 빈지에 포함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내가 이번에는 안 된다. 저 전국 모의고사 때, 전국 모의고사도 여러분이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쳐보면 그죠? 뭐 여러 군데 걸 KTC 모의고사만 그 발간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아주 규모가 크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수험생들이 많이 줄고 학원에서 그죠? 수험생도 많이 줄어놓으니까 모의고사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올해 제작을 안 해요. KTC가 가장 참 문제도 상당히 수준도 높고 그죠? 여러분이 진짜 우리 시험 문제 근접한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출제형들이 다 빵빵합니다. 제가 많이 내니까 그지? 이게 또 연주씨 오늘 또 비웃네. 상품 만원 갖고 와 다시. 왜 B 웃음을 짓나? A 웃음을 좀 지어라. 나중에 이제 전국 모의고사도 제가 내는 모의고사를 여기 많이 칠 거예요. 거의 다 막 전국 모의고사도 많이 칠 건데 이제 4월달 모의고사 때 정도에 전국 모의고사 제가 냅니다. 반드시 그지? 빈지란 간조수위선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이의 해변에 있는 바닷가를 뜻한다. 뭐 이렇게 딱 내거든요. 다 걸려들죠. 다 맞는 줄 알죠. 간조가 아니고 만조라 그랬다. 이게 요거는 빈지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야. 간석지는 만조수위선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이의 토지. 이게 이제 빈지인데 이 빈지라는 백사장이 있으므로 그죠. 바다하고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백사장이죠.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해수욕을 바닷가로 가니까요. 경제적 가치가 높고 활용 가치가 매우 높죠. 근데 개인에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지? 국유로 간주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법지는 이제 소유권은 인정되나 실익이 없고, 빈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활용 실익은 높으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럼 빈지는 법률적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 중 뭐가 더 강조되는 토지야?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는 토지 아닙니까? 그지? 경제적 측면에서 중시되는 토지가 빈지고,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수 있으니까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실익이 전혀 없으니까, 그죠? 요거는 법률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토지죠.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지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빈지가 훨씬 더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지?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10번째, 공지. 공지는 한 개의 대지가 있으면 요 하나의 대지에 건물을 다 건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건축이 가능한 비율이 있죠. 건폐율, 그죠?
건폐율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70% 정도가 부여되어 있어요. 건폐율이 70% 같으면 이 토지 중에서 70%만 건축을 해라 이 말이야. 70%만 건축을 하고 나머지 30%는 비워놔야 되죠. 이렇게 한계이 되지 않아 법에서 정해진 건폐율만큼 건축을 하고 주변에 비워둔 땅을 공지라고 하는데 이 공지는 지금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게 아니죠. 투기 목적으로 놀리면 이건 공지가 아니겠지, 그지? 공한지지. 근데 투기 목적으로 놀리지 않고 그 차나 사람이 통행을 하려면 도로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도로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합리적으로 비워둔 토지. 그 도로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거는 아주 정상적으로 비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토지가 이제 공지고 또 여러 개 한꺼번에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공한지 그리고 유휴지 휴한지 세 개는 또 한꺼번에 비교를 하셔야죠. 요 세 개는 이제 다 놀리고 있는 건데 놀리는 목적자가 완전히 다른 거지. 이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토지인데 집가 상승의 목적을 둔 거야.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그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이니까 놀리는 거죠.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거야. 다만 도시 토지는 건물을 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건축도 하지 않고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그냥 땅값 오를 때까지 방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바람 쐬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외곽의 농지예요. 그러니까 유휴지나 공한지는 둘 다 투기 목적으로 그냥 방치하고 놀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똑같아. 다만 이제 도시 토지를 이렇게 방치하고 놀리면 공한지가 되고 외곽의 농지를 바람쓰지 못하게 놀리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고 목적은 둘 다 투기 목적인 점에서는 두 개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토지고요. 휴한지는 전혀 달라요. 놀리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으로 지적 향상에 목적을 두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놀린다는 게 아니고 쉬게 하는 거야. 쉴 휴자니까 한가하게 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비옥도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토지의 비옥도를 회복시켜서 지적 향상의 목적을 두고 아주 정상적으로 쉬게 한다 이 말이야.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의미 자체가 틀린 겁니다. 휴한지는 바람스럽게 쉬게 하고 있는 토지고 공한지나 유지는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땅이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유지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하고는 안 나오는데요. 공한지와 휴한지를 구분하는 것은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목적이 다르니까. 또 공지를 공한지로 바꿔내기도 하고요. 공한지를 공지로 바꿔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지, 공한지. 그러니까 공지, 공한지, 유지, 휴한지 다 비교해서 용어들을 같이 점검해가지고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고 어쩔 수 없어요. 앞쪽에 칠판을 조금 지워야 되겠어요. 앞에 쓸 칸이 없으니까 또 지운다고 여가지 말고 빨리 뭐 한 10분 찍든지 말든지 빨리 어서 해라. 빨리 나 지워야 된다. 해도 되죠? 되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용어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들이고 그 외에 또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죠? 뭐 한 번 들으면 아는 용어들도 있죠. 선하지 않은 거는 선 아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선하지라는 거고요. 그런 거는 별도로 뭐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소지 원지라는 게 있어. 소지 원지. 소지 또는 원래 그대로의 토지 그래서 원지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토지는 지금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지만 개발되기 전에 토지가 생성될 때부터 토지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생성된 상태 그대로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개발되기 이전 상태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이런 토지를 이제 소지 원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연 경관, 항무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소지 원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 알아야 될 용어가 이제 포락지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포락지. 요 포락지는 하천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것도 최근에 자주 시험에 등장해요. 그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요 하천 주변에 개인이 보통 논이나 밭을 보유하고 있는데 홍수가 나면은 상류에서 물이 세차게 내려오면서 이 하천 주변에 있는 땅이요 물줄기에 의해서 씻겨져 내려가 버려. 침식이 돼가지고 땅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요만큼 땅이 없어지면서 요렇게 하천으로 변해버리니까 요 부분만큼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수면 아래로 잠긴 거죠. 하천으로 변해 있으니까 그지? 이런 토지를 포락지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논밭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 지반이 침식되어 무너져 내리고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 하천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수면 아래로 이미 가라앉았죠. 그래서 지반이 침식되어 무너져 내리고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런 토지가 포락지가 되어 있고, 1단지라든가 그런 건 없지. 그런 거 없고, 표본지도 없죠. 표준지도 없고, 그런 건 나중에 기출 문제 해설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네. 한계지 한 개 있죠. 한계지. 한계지는 또 알고 하죠. 나중에 토지 이용할 때 가면 나옵니다. 한계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이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 그랬으니까, 그지? 건축이 가능한, 그러니까 도심의 일정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심의 특정 지점으로부터 건축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 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 상의 토지, 경계선 상의 토지 이런 뜻이라 한계지란 말이. 그래서 최원방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도심이 있어요. 지금 뭐 달서구 상인동이라는 특정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지점에서 봤을 때 이 위치까지는 즉시 건축이 가능해. 그럼 요 위치가 이제 건축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이 되죠. 그리고 요 위치를 지나면 대부분 농지나 임야라. 농지나 임야. 이 농지, 임야는 즉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반이 약해가지고요. 그럼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는 즉각적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택지로 이용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즉각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 이걸 한계지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에 있다. 택지용의 최원방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토지의 용어들은 또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성숙지, 미성숙지, 환지, 채비지, 보류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시험하고 별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 나왔던 용어들이 대부분 이제 뭐 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필지나 획지,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골고루 냅니다. 뭐 맹지도 지문으로 한 개 나오고 선화지도 나올 때가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소지, 원지가 답으로 나왔죠. 그죠? 자연 상태 그대로의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를 소지 또는 원지란다. 이게 옳은 질문에서 작년에 답이 그거였어요. 토지 용어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용어를 포괄적으로 냈는데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두 개씩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지? 빈지와 법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와 획지, 공안지, 휴안지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고 하니까 그런 초점들만 익히고 있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한 문제나 맞출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이 토지의 용어 외에도 건물, 이 주택의 용어에서도 한 개 정도를 예상해 봐야 돼. 주택의 용어는 보통 3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를 하는데 올해 또 나올 회차 정도가 됐네 지금요. 나온 지가 이미 한 3년째 되지.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단독주택도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공동주택도 다시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이제 네 개로 나누는데 초점은 요 아파트하고 연립을 구분하는 포인트를 아셔야 되고 또 연립하고 다세대를 구분하는 포인트를 아셔야 돼. 또 다세대하고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는 포인트도 아셔야 되고요. 또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을 구분하는 포인트도 아셔야 됩니다. 이 공부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아파트는 반드시 주택으로서는 정수가 5개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주구용으로서는 정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지.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주택으로서는 정수가 5개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파트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층 건물인데 16개층은 상업용으로 4개층만 주구용으로 쓰면 그건 주상복합 건물이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야. 반드시 아파트라는 용어를 붙이려면 주택으로서는 정수가 몇 개? 5개층 이상은 돼야 돼요. 그게 아파트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순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층 바닥 면적의 합. 이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뭐라 그러지? 연면적이라 하잖아. 그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 되고요. 주택으로서는 정수가 4계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660까지 그러니까 이하면 그 숫자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면적이 660까지는 다세대 주택이라. 근데 660에서 0.1이라도 넘으면 연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하고 다세대를 구분하는 거는 뭐 연면적이라.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연립을 구분하는 건 뭐 청수입니다. 아파트하고 연립은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5계층 이상인지 4계층 이하인지 거기에 따라 다르고요. 연립하고 다세대는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는지 660까지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세대와 연립이 달라지죠. 왜 다세대하고 또 다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청수하고 세대수까지 다 구분이 돼야 돼요.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3계층 이하이고 그리고 각층 바닥 면적의 합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리고 또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인 주택. 요거는 당연히 세대수의 제한도 받습니다. 다세대는 주택으로서는 수가 4계층 이하 있잖아. 그지? 4계층. 근데 다가구는 주택으로서는 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여기 이제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이죠. 그죠? 연면적은 똑같이 660이하고 다중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수가 3계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에요. 그럼 이제 그 교재를 한 개 수정해.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으로 되어 있죠. 33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6월 15일부터 6월 16일부터 그죠? 올해 6월 16일부터 면적이 660으로 바뀌었습니다. 330에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된대. 올 초에 개정돼 가지고 그 개정 후 6개월 내에 시행이 되는 거니까 6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10월이잖아. 그지? 그 시험 때 이미 개정된 내용이 반영돼서 나오는 거니까 660으로 외워야 된다. 330이 아니고 이번에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요. 찾아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게 원래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하는 게 주택부에 나와 있거든요. 주택부에 나와 있고 물론 건축부에서도 주택을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주택부의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건축부 시행령을 개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중주택의 개념만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지? 660하고 그다음에 뭐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주택의 청수에 포함하지. 그건 다 개도 아는 건데, 그지? 피로티 구조는 그게 자 원룸이 자 이거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이 다가구 주택이 바로 원룸이야, 원룸.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바로 빌라라, 빌라. 그리고 다중주택 하는 거는 뭐 하숙집, 고시텔 이런 겁니다. 하숙집이나 고시텔 이런 게 이제 다중주택인데 원룸이 몇 층이 돼요, 가보면. 청수가 4층이잖아, 4층. 근데 1층은 주택으로 안 쓰이죠.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 피로트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청수가 3개층 아닙니까? 그래서 다가구가 된단 말이야, 그지? 빌라도 가면 5층입니다. 청수는 5층인데 1층은 전부 피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지? 그건 주택으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수가 4개층이잖아, 그죠? 근데 그 이제 법 개정하면서 그 뭐 피로티 구조는 주택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는 거니까 주택에 청수에 포함을 안 시켜야지, 그지? 근데 그것도 이번에 개정해갖고 뭐 당연히 주택의 청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개정한다고 뭐 해가지고 면적 이거 살짝 바꿔놨다고 또 660을 330을 660으로 바꿔놔가지고 그죠? 그럼 다중하고 다가구 주택은 참 어렵죠. 이게 다중도 될 수 있고 다가구도 될 수 있는데 세대수의 제한을 받으면 다가구가 되는 거고 세대수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숙집 같은 경우는 방이 그죠? 50개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근데 원룸은 무조건 19개. 19개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룸에서 그죠? 방이 20개 있는 원룸 없습니다. 그건 원룸이 아닙니다. 그럼 다가구주택이 아니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전부 보면 원룸이 뭐 보통 보면 방 적은 게 한 11개, 12개 정도 되고 좀 많아봐야 하면 17개 이 정도고요. 19세대까지 가려면 원룸도 아주 큰 원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수까지 이제 구분을 다 해야 되는데 괜히 막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지? 참 진짜 힘들죠. 왜 이렇게 법을 다 자꾸 괴롭게 바꾸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3개층이죠. 3개층인데 3개층이 모두 다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쓰이고 각 층 바닥 면적 요 1층, 2층, 3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치니까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입니다. 660제곱미터. 그럼 이거는 지금
다세대 주택일까요? 다가구 주택일까요? 다중주택일까요? 괴롭죠? 그럼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다세대하고 다가구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다가구도 될 수 있고 다세대도 될 수 있어요. 다세대도 될 수 있고 다가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단독주택이라는 뜻이라. 전체가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럼 단독주택이가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되는 거라. 근데 세대별로 전부 등기가 따로따로 다 되어 있어. 구분 등기를.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뜻이 되죠. 그럼 다 세대가 된단 말이야. 다 세대도 4계층 이하. 3계층이니까 4계층 이하 아닙니까? 연면적 660이면 660 이하잖아. 그죠? 다 여기도 포함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한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단독이니까 다가구가 되고요. 독립된 구분 등기를 다 하고 있으면 공동주택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다 세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다 파악해내야 돼. 여러분이 팔아먹으려면 빌라도 팔고 원룸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원룸 팔면서 이거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런 소리 했었거든. 빌라가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몰랐고 빌라를 그냥 빌라 써놔니까 이 빌라예요. 빌라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데요? 그럼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치? 그럼 다가구라 하는지 다중이라 하는지도 모르면 뭐지. 용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중개할 사람들이니까 이제 좀 정확히 용어를 기억하고 이번에 이게 또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민적 개정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주택에서 답을 요한 게 다중주택을 한 문제로 냈거든요. 단독주택이라서 상계층 이하고 각층 바닥 면적이 합이 340 이하인 주택을 무엇이라는가 다중주택에서 이거 한 문제로 나온 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 이게 개정되고 해가지고 주택을 비교하는 것도 올해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충분히 시험거리가 되거든. 주택의 용어까지 구분해가지고 토지의 용어는 그냥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비교를 해놔야 돼요. 주택의 용어까지 첨가해서 기억을 하시길 당부드리고 이제 2장에 3장이가 부동산의 뭐고 특성과 속성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